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곡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낸시는 불행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오래전부터 돈을 아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고 아내와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낸시는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남편의 행동을 참아왔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사람을 고용하여 자신을 해치려고 한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정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낸시의 남편은 3년 동안 무려 100만 달러를 들여 3번이나 범인을 바꿔가며 낸시를 해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낸시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은 2012년 8월 미국 텍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캐롤턴이라는 도시의 911 신고센터에서 한 여성의 신고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전화 속 여성은 울음을 터뜨리며 매우 불안한 목소리로 차에서 내릴 때 누군가가 제 차고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 노란색 지갑을 훔친 후 저를 사격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A man came in my garage and I was getting out of my car and robbed me of my purse and shot me. Please help me. 부상을 당한 그녀는 10분 넘게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신고센터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의료진은 낸시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 왼쪽 눈은 검게 움푹 들어가 있었고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와 머리카락과 피부가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낸시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지만 머리에 사격당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부상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현장 상황을 보아 그녀는 범인과 격투를 벌였었고 사격을 당하게 된 후에도 힘겹게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문에서 거실로 다시 화장실로 이동한 후 부엌에 있는 전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존 본능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5블록 떨어진 쓰레기통에서 낸시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에는 50달러, 하나로 약 6만 9천 원 정도의 현금만 남아있었는데 매우 이상했습니다. 강도 사건이 발생한 곳은 낸시의 집 차고였고 그녀가 작년에 구매한 새 차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낸시는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도 그녀의 가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 돈을 위한 강도라면 범인은 왜 돈이 되는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50달러만 훔쳐 갖다 버리기까지 했을까요? 그럼 이번 강도 사건이 가짜는 아니었을까요? 낸시는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의 마스크를 벗겨 그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도망치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은색 소형차에 올라탔습니다. 공범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하여 마침내 낸시가 묘사한 은색 자동차를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량은 사건 발생 4시간 전부터 계속 낸시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4시간 동안 추적하여 겨우 50달러를 훔쳐갔다는 건 시간당 12.5달러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돈입니다. 휘발유 값도 건지기 힘든 돈 때문에 그 정도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아주 이상한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럼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낸시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낸시의 매력에 끌린 것일까요? 하지만 경찰은 곧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였습니다. 낸시는 평범한 50대 여성이고 외모나 체격으로 남성의 주의를 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낸시는 인간관계도 원만한 좋은 사람이고 빚도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평범하고 무해한 사람에게 그렇게 큰 원한을 품었을까요? 그러다 경찰은 낸시의 지갑에 있는 운전면허증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려 했던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는 범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낸시의 남편 프랭크는 출장 중이었는데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낸시는 왼쪽 눈을 적출해야 할 정도로 부상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시력신경의 손상으로 오른쪽 눈도 실명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병실 옆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게 전날에 아내와 통화했다며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여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오랜 시간 통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핸드폰을 받자마자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프랭크와 다른 여성의 다정한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프랭크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어색한 분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난감해진 프랭크는 서둘러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의 거래처 고객이라며 비즈니스 관계로 함께 사진을 찍었고 사실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자신의 고객과 그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또 고객의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할까요? 경찰은 곧 그 여성이 수잔 레온티에프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프랭크의 고객이 아니라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며 50대의 돌싱으로 2명의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녀는 3년 전부터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에 90만 달러, 한화로 약 12억 원 상당의 저택을 전액으로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 쇼핑, 외식, 미용을 즐기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통장 거래 명세를 통해 그녀의 돈이 모두 프랭크가 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프랭크는 수잔에게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의 요트와 1억 3천만 원의 자동차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또한 38만 달러, 하나로 약 5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어 수잔은 월 생활비 외에 임대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프랭크는 그의 연인을 위해 계속해서 돈을 썼습니다. 게다가 수잔이 미식축구를 좋아하여 그는 슈퍼볼 VIP 티켓 2장과 경기장 옆 프레지던셜 스위트룸까지 예약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뉴욕 자이언트의 연간 티켓을 구매하여 수잔이 마음껏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매년 수잔과 그녀의 2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녔고 모든 비용은 프랭크가 부담했습니다. 그는 수잔 아이들의 학비도 지불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잔을 위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50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8천만 원을 입금하고 추후에 추가로 20만 달러, 하나 약 2억 7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단 2년 만에 수잔은 프랭크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의 경찰은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프랭크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올드한 헤어스타일을 한 프랭크는 재벌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프랭크가 사건을 숨기려는 것과 달리 애인 수잔은 아주 솔직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프랭크를 만난 이후 바로 사귀게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프랭크가 나이가 많고 외모가 평범하여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프랭크가 수잔에게 돈을 쓰기 시작하자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잔은 불륜녀로 남기 싫었습니다. 특히 프랭크를 위해 이혼한 후 그녀는 프랭크에게 끊임없이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 프랭크는 2 여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수잔의 요구에 난감하게 됐습니다. 프랭크는 수잔이 결혼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돈을 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는 수잔의 결혼 요구를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끌다 결국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남편과 내연녀는 병실 밖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내연녀가 공모하여 낸시를 해치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경찰은 2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 사람 모두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혹시 범인을 고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하지만 경찰은 어디서부터 조사를 진행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프랭크와 수잔 사이에 매월 송금액만 하더라도 수십만 달러였고 각자 이상한 지출 명세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범인이 누군지 몰라 누가 돈을 지불하였는지와 얼마를 지불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2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계속 낸시를 해칠까봐 2명의 경찰을 병실 앞에 배치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건의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 사람은 빌리라고 했는데 절도, 강도, 마약 밀매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였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낸시가 공격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내가 사람을 고용하여 낸시를 해치겠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빌리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빌리는 낸시의 자동차 모델, 색상, 번호판 번호, 그리고 집 주소 등을 정확하게 말하여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She ain't had it long. It's brand new. Okay. It's dark blue. It's a 4-door. It's got like a hatchback. 경찰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었고
또 빌리는 이미 감옥에서 6개월 이상 복역 중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는 낸시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사건 발생 이후 취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져 빌리에게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리는 순순히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정보 하나당 1년 감형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사건에 아무런 단서가 없는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빌리와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년 전 빌리는 마약을 복용하고 도취한 상태였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존이라고 소개하며 빌리에게 거래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빌리는 마약 운반이나 증거물 인멸 같은 일인 줄 알았는데 존은 사람 한 명을 처리해야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해줘. 돈은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빌리는 정신이 번쩍 들게 됐습니다. 존은 목표의 중년 여성이 조직 배경이 없고 힘도 없는 평범한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빌리는 12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6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놀랍게도 존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동의했으며 심지어 성금으로 금액의 반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면 잔금을 바로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존은 거래를 빨리 진행했으면 하여 다음날 현금이 가득 찬 봉투와 목표인 낸시에 대한 정보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빌리는 나쁜 짓을 저질러 감옥을 자주 들르게 됐지만 사람을 해치는 일은 처음이라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쓰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리는 6만 달러, 하나로 약 8,200만 원의 성금을 모두 써버리고 장비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존에게 3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4,827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존은 망설임 없이 바로 그에게 돈을 보내 활동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빌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만 달러 가까이 벌게 되면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수잔처럼 프랭크의 돈으로 살기 시작하여 1년 넘게 갖가지 핑계를 대며 프랭크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빌리는 프랭크가 아내를 해치려는 심리를 이용하여 그를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80만 달러, 하나로 약 11억 원 가까이를 받아냈습니다. 물론 그는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프랭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썼지만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더 이상 빌리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빌리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는데 그는 프랭크에게 보석금을 요구했지만 프랭크는 빌리를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이번 빌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진짜로 경찰에 붙잡혔고 보석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빌리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임무 목표인 낸시가 정말 사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빌리는 그제서야 누군가가 이 임무를 이어받아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빌리는 왜 놀라게 됐을까요? 감옥에 갇히게 된 빌리는 그가 출소하기 전까지 프랭크에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잠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는 프랭크를 잘 설득하기만 하면 그가 출소 후에도 계속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꿈을 꿔왔습니다. 그러다 빌리는 여러 사람 중에서 더스틴이라는 젊은 남성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더스틴의 어머니는 빌리의 많은 애인 중 한 명이어서 두 사람은 비교적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빌리는 감옥에서 더스틴에게 프랭크의 연락처가 적혀있는 쪽지를 보내 프랭크에게서 돈을 구할 방법을 더스틴에게 알려줬습니다. 더스틴도 프랭크에게 연락했는데 그의 사기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사실 더스틴은 외모부터 약하고 뭔가 모자라 보였습니다. 게다가 프랭크는 빌리에게 여러 번 속아 더 이상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스틴에게 결과를 보기 전에는 돈을 줄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지능과 말솜씨가 형편없는 더스틴은 빌리와 프랭크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범행을 저질러 본인의 실력을 그들에게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사람을 해칠 용기가 없어 다른 친구 한 명을 찾아 함께 낸시의 집 밖을 둘러보며 영상을 찍어 프랭크에게 보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낸시의 집은 고급 주택가에 있으며 넓은 정원을 가진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도로에서 꽤 떨어져 있었고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더스틴과 친구는 낡은 차를 운전하여 이곳저곳을 2시간 넘게 헤매며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 번호를 찾지 못했고 오히려 경찰에게 걸리게 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불러 신문했는데 얼마 안 돼 더스틴은 말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So how long have you been in Carrollton tonight? Been trying to find my uncle's house for 2, 3, 4 hours. Okay. The reason I asked because I saw you guys earlier, and I see you again, and it's now it's We were going in circles and circles and circles. 더스틴은 처음에 삼촌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는데 얼마 후 또 개부를 만나러 왔다 라고 말을 바꾸더니 마지막에는 존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멍청함이라는 글자를 얼굴에 새겼는데 경찰은 더스틴의 말실수를 굳이 깨묻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에 대해 간단한 음주 측정을 진행한 후 그들을 놔주며 밤이 늦었으니 차를 무리하게 몰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만 했습니다. 위기를 겪게 된 더스틴은 바로 빌리를 찾아가 이 일은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말하며 더 이상 빌리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게 된 빌리는 감옥에서 몇 명의 사람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프랭크는 빌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는지 더 이상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빌리의 진술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빌리와 더스틴의 사진을 낸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낸시는 두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했지만 경찰의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프랭크가 범인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모든 정보원을 동원하여 그들을 통해 존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를 수집하게 됐습니다. 존은 지난 6개월 동안 돈을 펑펑 쓰는 행동으로 현지 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낸시라는 주부를 처리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냥 낸시를 제거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은 무제한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와 전화 면접을 받는데 존의 요구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최소 $1,000, 하나로 약 137만 원의 비밀 유지 비용을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중개인들도 꽤 많은 소개비를 벌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그는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만 $100,000, 약 1억 넘게 썼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사장을 현지 조직 폭력배들이 본 적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낸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이기에 이 정도의 원한을 샀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그녀를 해치려고 할까요? 그러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밝혀졌습니다. 존의 신원을 밝혀낸 방법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는 면접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매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번거로웠는지 계좌이체로 상대방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심지어 전용 계좌를 만들지도 않고 자기 개인 통장에서 직접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낸시의 남편 프랭크였습니다. 프랭크의 성명은 존 프랭크 하워드였습니다. 이름부터 송금까지 그는 조금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경찰은 확보한 증거로 즉시 프랭크를 체포하고 그를 상대로 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프랭크에게 결국 누구를 고용하여 낸시를 공격했는지 얼마의 배상금을 주었는지를 질문했는데 프랭크의 답변은 경찰의 예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낸시의 집을 습격한 두 사람은 모두 마이클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이와 체격 차이로 그들을 빅 마이클과 스몰 마이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프랭크로부터 총 $2,000, 하나로 약 275만 원을 받았습니다. 추후 체포된 두 사람은 이 일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경쟁이 심하여 둘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일을 받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 전 그들은 중개자의 소개를 받아 신비로운 존과 전화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어눌하여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존은 그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냥 각자 $1,000의 면접 비용을 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두 마이클은 우선 그 여자를 처리하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사장이 기뻐하면 더 많은 돈을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낸시를 공격했지만 낸시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두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존에게 연락하여 우리가 성공했으니 돈을 달라고 말했지만 존은 잠시 침묵한 후 누가 너희 보고 움직이라고 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프랭크의 태도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실 프랭크는 계획이 실패되면서 마음을 바꿔 더 이상 아내를 해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프랭크의 설명에 따르면
그가 사람을 고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려는 심리 변화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그의 머릿속에서도 줄곧 확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30년 동안 함께 생활하여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불륜녀의 압박에 못 이겨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 아내와 이혼하게 되면 그는 아내에게 절반의 재산을 줘야 했고 위자료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애인과 헤어지게 되면 그동안 애인에게 쓴 돈은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결국 그는 아내만 없어지면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고 애인과 결혼할 수 있으며 애인의 재산도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면 전에 수잔에게 쓴 돈도 다시 돌아온 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랭크가 빌리를 찾게 된 이유는 빌리가 프랭크 회사의 한 여직원을 괴롭히다가 법정에 서게 됐는데 프랭크는 그가 그렇게 뻔뻔한 짓을 할 수 있다면 도덕적 기준도 낮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본인이 그에게 사람을 해치라고 시키면 그가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리가 결국 돈을 받고 사람의 목숨을 해치기는커녕 보이스피싱을 하게 될 거라고는 몰랐습니다. 사실 플랭크는 얼마 안 돼 빌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플랭크는 여러 번 속으면서 아내가 살아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인이 이혼을 재촉할 때마다 그는 아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어 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빌리에게 뜯긴 돈이 시간을 벌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애인만 잘 달래면 돈 좀 쓰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빌리가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지 않았다면 프랭크는 돈을 지급하여 사람을 고용하는 게임을 계속 진행했을 것입니다. 빌리와 연락을 끊을 때까지 프랭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3발 달린 돼지는 찾기 힘들지만 2발 달린 킬러는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후 그가 찾은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멍청이였습니다. 게다가 그중 2명은 프랭크에게 통보도 없이 바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아시다시피 낸시는 무사했고 2명의 범인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It was just, I love you, glad you're here. I mean, that was the sense that we were both saying to each other. A lot of crying, a lot of apologizing, and telling her that I'm sorry about the affair and that I'm gonna make it right and I'm gonna do, whatever I can do, and I want to do that. 진실이 밝혀지자 모두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습관처럼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여성을 만나고 애인을 뒀으며 본인을 해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낸시는 슬픔과 분노에 빠지게 되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날에 그녀는 프랭크를 지지하기로 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불륜녀에게 속아 잘못을 저지른 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혹시 남편에게 다중인격이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판사에게 질문하며 아마도 그 잔혹한 인격인 존이 사람을 고용하여 살인을 계획한 거지 프랭크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판사와 배심원들은 낸시의 말을 듣고 의아해하며 그녀의 머리가 사격되어 정신이 나갔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낸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나의 결혼은 배심원단의 손에 달려 있어요. 만약 프랭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저는 이혼할 겁니다. 만약 프랭크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저는 과거 일을 모두 용서하고 프랭크와 계속 함께 살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다행히 배심원단은 프랭크의 상해 미수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려 그는 무기징역형에 3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낸시를 공격했던 2명의 범인은 각각 50년과 4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에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리를 포함해 몇 명의 선배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거액의 돈을 벌었는데 그들은 실제로 일을 한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반면 수잔은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됐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프랭크를 비난하며 물론 저는 프랭크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절대로 그에게 아내를 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프랭크가 혼자 저지른 일이고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프랭크가 유죄 판결을 받자 그녀는 모두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I still feel some very deep hurt
But if I wasn't able to forgive, bitterness would just take over, and my life would be controlled by that bitterness, by that anger, by that rage.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 프랭크가 무슨 일을 하여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추후 프랭크의 다른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게 됐는데, 알고 보니 프랭크가 다니던 회사는 1990년대부터 미국 군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특히 걸프 전쟁 당시 이 회사는 쿠웨이트에 막대한 물자와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프랭크는 회사의 고위 임원으로 정부와의 거래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이 많아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프랭크의 일을 묻지 않았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프랭크는 여러 애인과 만날 수 있었고, 회사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인생을 즐겼습니다. 추후 법정에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프랭크는 4년 동안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413억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는 애인에게 월급만 받고 일을 하지 않는 직책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는 회사 돈으로 애인을 부양했고 또 회사 돈으로 아내를 해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이 가성비가 높은지 낮은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돈은 사람마다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프랭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